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우리 가족은 얼마 전에 첫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정확히는 재혼 가정으로 첫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저는 2년 전에 재혼을 했어요. 6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딸아이를 키우고 살다가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하게 된 재혼이었죠. 사실 재혼 이야기가 나온 건 오래됐어요. 아무래도 남자 혼자 어린 딸을 키우고 살려니 엄마 손이 필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세상을 떠난 아내 대신 저희 아이들 돌봐주시던 어머님은 밤낮으로 숨을 쉬듯 재혼 타령을 하셨어요.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그게 안 된다며 특히 애 딸린 호라비는 하루빨리 재혼을 해야 건강도 보살피고 자식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게 어머니 지론이었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아내랑 사별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지난 사람은 잊고 새 사람을 들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가혹하게만 느껴졌어요.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도 쉽게 털고 새로운 반려견을 들일 수는 없잖아요. 하물며 평생 함께하려 했던 사람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자르듯 싹 잘라내고 새로운 사람을 곁에 드립니까?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말대로 살림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면 파출 도우미를 불러 도움을 받으면 되고, 아이의 육아가 걱정된다면 전문기관의 힘을 빌려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가 재혼이라는 단어만 꺼내셔도 진저리가 처지고 버겁게 느껴지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아내는 죽기 전 3년간 암 투병 생활을 하다 떠났어요. 처음에는 병명이 잡히지 않아서 병원만 3-4군데를 돌아다녀야 했어요. 평소 어지간한 통증에는 아프다는 말도 안 하는 사람인데 반년 넘게 원인 모를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했어요. 병명 진단이 안 나오니 병원 순례를 하다시피 했고, 담당 의사들은 제 아내를 마치 꾀병 환자 보듯 했죠. 제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럴 때마다 화가 나더군요. 지금 내 아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겁니까?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심한 날은 밤에 잠도 못 듭니다. 한 번씩 통증이 오면 복부를 부여잡고 꼼짝을 못 한다고요. 환자가 아프다는데 원인은 못 찾아줄 망정 거짓말쟁이로 몰아간다면 누가 이 병원에 오겠습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 제대로 검사해 주세요. 결국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고 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 병명을 알 수 있었어요. 복막암 4기였죠. 이미 복부 쪽엔 암세포가 쫙 퍼졌고 주변 장기에도 전이가 된 상태라서 수술을 해봤자 테이블 데스밖에는 안 될 거라고 하더군요. 방송에서는 우리나라가 의술이 발달돼서 해외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오는 상황이라고 연신 떠들더니 그게 다 개소리다 싶었어요. 반년 동안 대학병원부터 동네 병원까지 수없이 돌아다니고 나서야 겨우 병명과 함께 치료 불가 판정을 듣게 됐는데 그깟 뛰어난 의술이 다 무슨 소용이랍니까?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던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5년 넘게 난임으로 고생을 했어요. 저도 저였지만 아내는 누구보다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리를 그냥 두고 보실 분이 아니니까요. 제 앞에서야 크게 뭐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안 봐도 뻔하죠. 본가에만 갔다 오면 아내 얼굴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초반에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머니께 전화해 한 소리 하곤 했었는데 몇 번이고 그러고 나니 아내가 나서서 만류하더군요. 제가 그럴수록 어머님이 더 아내를 힘들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장장 5년 넘게 난임으로 마음고생을 하던 아내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을 할 수 있었어요. 어렵게 가진 아기였기에 아내는 임신 초기부터 일을 그만두고 태교에 전념했어요. 평소 성격이 털털해서 가리는 거 없이 잘 먹고 누구와도 서스럼 없이 지내던 아내는 임신 기간만큼은 세상 둘도 없이 까탈스럽게 관리를 하며 지냈어요. 혹여 아이가 잘못될까봐 두려워 그랬던 거죠. 그런 마음을 잘 알기에 저도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임신 기간 동안 본가 방문은 저 혼자만 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저희 어머니와 누나들은 그런 아내를 두고 말들이 많았어요. 아이고, 애는 지만 가졌나? 남들 다 가지는 애 베놓고 유세 떨기는. 니들 결혼한 지 벌써 몇 해째냐? 그간 내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얼마나 속을 했는 줄 알아? 근데 태교한답시고 명절에 지 남편만 딸랑 보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래, 이번 일은 올케가 100번 잘못한 거야. 우리 엄마가 다른 집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 구박을 하기라니, 아니면 명절이라고 며느리를 부려먹기라니.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어딨다고 얌체짓을 해. 따지고 보면 동훈이 네가 문제야. 와이프가 경우에 없는 짓을 하면 네가 나서서 말려야지. 어떻게 된 게 그 장단에 박자를 맞추고 있니? 엄마, 이러니까 아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역시 엄마만 알아주는 건 나밖에 없죠? 큰 누나는 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제 아내 흉을 보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 큰딸을 방패 삼아 어머니 역시 평소 못하던 말까지 죄다 꺼내 하소연을 하셨죠. 생각 같아선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제 아내한테 분풀이를 할 것 같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렇게 안팎으로 조심을 한 덕에 10개월 뒤 아내는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생각보다 너무 작더군요. 하지만 아내 뱃속에 저 정도 크기의 아기가 들어있었다고 생각하니 새삼 아내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평소 몸무게에서 살이 2kg만 쪄도 몸이 무겁고 허리가 아픈데 아내는 3kg가 넘는 딸아이를 10달 내내 뱃속에 담고 산 거잖아요. 새삼 엄마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출산만 하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마음 편히 생각했던 저는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만만하게 봤던 육아가 정말 사람 잡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먹고 자고 싸고 잠시도 쉴 틈 없이 다람쥐통 돌듯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와, 휴일과 퇴근 후에나 잠깐 아이를 보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아내는 이런 생활을 어떻게 버티고 사나 싶은 게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힘든 육아를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당신은 힘들지도 않아. 어떻게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살 수가 있어? 힘들어. 나도 힘든데 그보다 너무 행복해. 여보, 생각해봐.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아기를 얼마나 기다렸어? 시험관 시술 실패할 때마다 지옥 문턱까지 갔다 오는 기분이었잖아.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몸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예은이 방긋 웃는 얼굴 한 번에 하루 종일 힘들었던 게 싹 사라지거든. 여보, 이리 와서 우리 예은이 자는 모습 좀 봐. 천사가 따로 없지? 난 우리 예은이 자는 모습만 봐도 천국에 있는 기분이라니까. 이제 곧 복직도 해야 될 텐데 예은이 두고 일 나갈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물 날 것 같아.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 아내는 딸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일을 쉬면서 육아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내가 일하던 미혼모 지원센터에서 아내 후임으로 왔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센터에서는 아내에게 다시 나와달라 부탁을 해왔고 몇 번 거절 끝에 결국 복직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돌이 갓 지난 딸아이는 장모님이 맡아주시게 되었고요. 센터 일을 다시 하게 된 아내는 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을 했어요. 자신이 출산을 하고 보니 미혼모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됐다면서요. 하지만 아내가 복직을 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장모님이 미국에 있는 처남네로 가시게 되면서 아내는 다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어머니께 딸아이 육아를 부탁드려 봤지만 거절을 당했거든요. 남들은 일하면서도 애만 잘 키우던데 넌 뭐가 그렇게 유난이니? 둘, 셋 낳아 키우는 것도 아니고 꼴랑 딸내미 하나 키우면서 네 윗사람을 봐라. 아들 둘 키우면서도 직장생활 잘만 하잖니? 괜히 별것도 아닌 게 지 몸은 끔찍이 아낀다니까. 말이 났으니 말인데 내 아들이 매달 벌어다주는 돈만 해도 얼마야. 남편 잘 만나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편히 살면 너도 뭔가 하는 게 있어야지. 암튼 난 니네 딸 못 키워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언제는 그렇게 손주 타령을 하시더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되자 어머니는 말을 싹 바꾸셨어요. 임신 문제로 저희 어머니께 몇 년간 시달림을 받아온 전적이 있는 아내는 더는 어머님과 부딪히기 싫다며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동안 집에서 육아를 하던 아내가 언젠가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병원을 찾아다니게 되었죠. 뒤늦게 병명을 알게 됐지만 손쓸 도리가 없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아내한테 자세한 상황을 숨기기로 했어요. 복마감이라는 건 말했지만 반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말은 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든 암세포와 싸우겠다 의욕적으로 달려들던 아내는 의사가 말했던 반년을 넘겼고 3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정기검사를 받아보면 상태가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호전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아내도 저도 희망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내 건강 때문에 가급적 본가 방문을 자제하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형수를 앞세워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당시 저는 회사에 나가 있었고 딸아이는 유치원에 간 상태여서 아내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투병 중인 며느리보다는 아들 걱정이 더 컸던 어머니는 제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아픈 며느리 앞에서 잔소리를 늘어댔죠. 집안에 환자가 있으니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네. 네 몸 아픈 건 안 됐다만 그래도 남편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하지 않겠니? 어떻게 냉장고에 죄다 사다 나른 음식들 뿐이냐. 이런 거 먹고 어떻게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해? 아휴, 불쌍한 내 아들. 함께 온 형수님은 듣다 못해 제 아내 대신 한마디 했다더군요. 어머님, 아픈 사람 앞에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딸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요즘은 레토르트 음식도 잘 나오고 반찬이야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으면 돼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다들 그렇게 먹고 산다고요. 동서, 어머님 말씀 마음에 담지 마. 일단은 동서 몸만 생각해. 냉장고에 김치랑 밑반찬 좀 넣어둘 테니까 입맛 없더라도 꼭 챙겨 먹어. 네, 고마워요 형님. 그래? 넌 착한 손이 동서고 나는 못된 시엄이다. 그런데 너도 네 아들이 이러고 산다고 생각해봐라. 아픈 며느리가 먼전지 굶고 사는 내 아들이 먼전지. 그놈의 돌팔이 의사놈은 애초에 반년밖에 못 산다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긴 병수발에 뭐든 대책은 마련했을 거 아냐.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6개월 시한부 판정 사실을 몰랐던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그게 사실이냐고 되물었고 그제야 어머니는 자신이 말을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렸거든요. 여보, 나 이렇게 죽기 싫어. 우리 예은이 자라는 모습 곁에서 지켜보며 살고 싶어. 이렇게 죽기 억울하다고. 하루는 죽기 싫다고 저를 붙들고 울고불고 하다가 다음 날엔 또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당신은 좋겠다. 나 죽고 나면 젊고 예쁜 여자 만나 살면 되잖아. 안 그래도 피부도 처지고 몸도 예전만 못한 나랑 사는 게 지겨웠을 텐데. 잘 됐다고 생각하지? 내가 알아서 사라져주니까 좋아 죽겠지. 말해봐. 말해보라고. 마치 자신의 불행이 저 때문인 것처럼 저만 보면 욕설을 퍼붓고 악담을 쏟아냈어요. 그러다가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먹였죠. 아내의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건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건 딸아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늘 웃는 얼굴로 자신에게 사랑을 쏟아주던 엄마가 하루아침에 무섭게 변해버렸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아내는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딸아이와 제게 정을 때려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2달여가 지난 어느 날 고열과 통증 악화로 응급실에 실려간 뒤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언제고 닥칠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식의 마지막은 아니기를 바랐는데 최악의 상황을 맞고 만 거죠. 그때는 아내의 죽음이 마치 어머니 탓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아내 앞에서 그런 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조금은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1년 넘게 어머니를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린 딸을 홀로 키우려니 결국엔 제가 먼저 도움을 청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다시 본가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머니의 재혼 타령이었죠. 남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는 게 어머니의 단골 멘트였어요. 그럴 때마다 거절하느라 진땀을 흘렸고 때때로는 큰 소리가 나곤 했어요. 자식을 생각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께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10년 가까이 고부관계로 지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리워하는 마음보다는 서둘러 대체자를 찾으려는데 혈안이 된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떠나서 이별을 한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싹 지워버리는 게 가능하냐고요. 이런 상황에 새로 누군가를 아내로 들인다는 건 그분한테도 못할 짓이 분명하고요. 결국 재혼 문제로 어머니와는 수년 동안 나를 세웠고 그러는 사이 딸아이는 점점 더 엄마 손을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루는 형수님이 회사로 찾아와 그러더라고요. 제 입으로 도련님한테 이런 말을 꺼내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동서하고는 그래도 꽤 마음을 주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요, 도련님,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예은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곧 사춘기가 올 거고 여자애들은 남자애들과 달리 준비해야 하는 게 많아요. 물론 제가 가끔씩 들여다보고 챙겨주기는 하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할 거예요. 도련님도 예은이 잘 키우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 예은이 생각해서라도 재혼 생각해 보세요. 생각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아내와는 돈독하게 지냈던 형수님 말이라 그런지 어머니가 닥달하던 재혼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 딸아이를 살펴보았죠. 제 눈으로 봐도 엄마 손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잘 묶어줄 수 없어서 단발로 잘라준 머리는 어느새 치렁치렁해져서 더벅머리처럼 돼 있었고 옷들도 하나같이 중성적인 것들 뿐이더라고요. 제 손으로 골라준 것들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프릴이나 꽃무늬가 그려진 옷들도 사주긴 했는데 예쁘다기보다는
유치함에 가까워서 그런지 딸아이가 잘 안 입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커감에 따라 제 손으로 목욕을 시켜주기 힘들어졌다는 것도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혼자 씻게 둘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이죠. 그러다 재혼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생겼어요. 하루는 딸아이를 데리고 문구점에 갔는데 거기서 딸아이네 반 아이와 그 아이 엄마를 만난 거예요. 아이 엄마는 우리 예은이한테 친구 생일 선물 사러 왔냐고 물었고 그 말에 옆에 있던 아이가 지 엄마 옷을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엄마, 예은이는 초대 못 받았단 말이야. 순간 머쓱해진 상황에 아이와 엄마는 서둘러 문구점을 나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딸아이한테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물었더니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난 생일 파티에 초대 안 해. 난 엄마가 없잖아. 엄마끼리 안 친하면 생일 파티에 안 부르거든. 알고 보니 요즘은 애들 생일 파티를 집에서 안 하고 키즈 카페나 따로 파티 장소를 빌려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준비할 것들이 많으니 엄마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아는 집 아이들만 초대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아이들이 생일 파티를 하는 동안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모여 밥도 먹고 수다도 떨어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죠. 순간 제 딸아이가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또래 아이들 무리 밖으로 밀려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속이 상하는데 제 딸아이는 얼마나 속마음이 아플까 생각하니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님께 전화해 선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예요. 15살 차예요? 형수님,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제가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 상대분한테 실례잖아요. 저도 처음엔 나이가 어려서 걱정했는데 만나보니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그쪽에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사람을 원해요.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모양이에요. 생각해보면 여자 쪽이 나이 어린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은이 친구 엄마들 나이 보면 다들 도련님보다 한참 어리잖아요. 젊은 엄마라서 애 키우는데 더 빠릿빠릿할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거절하면 되죠. 사실 제가 결혼도 남들보다 늦게 한 데다 아이도 결혼하고 5년이나 지나서야 가졌기 때문에 동년배들에 비해 애가 좀 어린 편이에요. 다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형수님 말대로 어쩌면 젊은 엄마가 더 예은이한테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딸아이 생각해서 하는 재혼이니 딴 거 생각 말고 일단 선자리에 나가보자 했죠.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형수님 말대로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참 착했어요. 남의 자식 키우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반감도 없어 보였고요. 게다가 직업이 유치원 보조교사였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학벌은 고졸인데 사설기관을 통해 보육교사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더군요. 양친이 생존해 계시긴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을 끊고 살고 있다더군요. 그런 이유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따로 식은 올리지 않았으면 한다고요. 제 입장에선 꽤 괜찮은 조건이었지만 그래도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어요. 부모님도 없이 치르는 결혼식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다고 연 끊고 산 지 한참 됐는데 이제 와서 연락해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부모님과는 왜 연을 끊게 됐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동거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같이 산 지 1년이 조금 넘자 현실의 벽이 높다는 걸 실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헤어졌고 헤어진 이후로는 부모님께 죄송해서 연락을 못하게 됐어요. 남자와 동거를 했었다는 말이 달갑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 저는 결혼 생활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덜 미안할 수 있어 다행이다 싶더군요. 그 만남 이후 몇 달간 만남을 이어갔고 딸아이한테도 소개해 셋이 함께 식사도 하고 놀이동산에도 가면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만난 지 반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딸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아내가 저희 집에 몸만 들어오는 형식으로요. 아무래도 딸아이한테는 갑작스런 새엄마의 등장으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아직은 엄마라기보다는 함께 사는 동거인 정도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내는 나름 엄마 노릇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이 학교 일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요즘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학용품이며 장난감, 액세서리 같은 걸 사와서 예은이 관심을 사려 노력했거든요. 빨래며 청소 같은 집안일도 능숙하게 해내고 요리 블로그나 동영상 등을 보면서 제법 흉내를 잘 냈어요. 그런 모습이 저희 어머니 눈에 예쁘게 보였던 건지 전 아내한테 했던 것과는 달리 두 번째 아내한테는 꽤 차갑게 대하셨죠. 아직 온전한 가족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남들 보기엔 그럴듯한 가족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룬 지 1년이 되어가던 무렵 갑자기 아내가 각방을 쓰자고 하더라고요.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까 무력해지는 것 같아서 뭐라도 좀 배워보려 한다고요.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밤 시간에 듣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당신 자는데 방해도 될 것 같아서 따로 제 방을 하나 만들까 하는데 안 될까요? 나야 상관없긴 한데 그런 이유라면 각방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서재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 원한다면 손님방을 서재로 꾸며줄게. 아, 그것도 좋긴 한데 아무래도 새벽까지 동영상 강의를 듣고 침대로 돌아가면 당신이 자다가 깰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이 원치 않으면 그만둘게요. 결혼하고 처음 부탁을 하는 건데 안 된다고 하기가 그래서 아내 뜻대로 방을 만들어 주었어요. 어려울 것도 없는 일이니까요. 손님방으로 쓰는 곳이라 침대랑 붙박이장도 있어서 책상만 하나 따로 장만해 주었어요. 아내는 낮 시간에도 종종 그 방에 들어가 공부를 했고 딸아이한테도 엄마가 공부하는 방이니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어요. 그렇게 각방을 쓴 지 3개월쯤 지났을까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딸아이가 남긴 말이었어요. 하루는 출근길에 딸아이 차에 태워 등교를 시키는데 이런 소리를 하지 뭐예요. 아빠 있잖아. 이거 새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무슨 얘긴데 그래? 새엄마 공부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저번에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주방으로 간 적이 있는데 새엄마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런데 우는 소리가 새엄마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래서 다음날 낮에 새엄마 공부방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 그런데 내가 막 문고리를 돌리니까 안에서 소리가 나더라고. 뭔가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문소리도 나는 것 같고 말이야. 엄마가 안에서 공부하고 있었겠지. 아니야. 엄마는 주방에서 저녁밥하고 있었어. 혹시 그 방에 귀신이 있는 거 아닐까? 그때는 딸아이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고 무심하게 넘겼어요. 그러다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평일에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딸아이와 놀아주지 못하고 아내한테 맡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엔 가급적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 주로 밖에 데리고 나가곤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자기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우리 둘만 다녀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처음 몇 번은 부녀간에 시간을 갖게 하려고 일부러 피해주나 보다 했는데 그런 일이 이어지다 보니 그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심 꽁에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은 주말이고 해서 딸아이와 카페에 가려고 아침 11시쯤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래층 사람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1203호 사시죠? 전 그 아래층 사는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길래 사내아이를 키우나 보다 했는데 애가 둘인가 보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이 났으니 말인데 우리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 어지간하면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어떻게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애가 뛰어다닌 걸 내버려둬요? 특히 주말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아이한테 주의 좀 주세요. 뜬금없는 층간소음 얘기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딸아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더니 제 딸을 흘겨보더라고요. 층간소음의 주범이 너냐 하는 표정으로요. 오해십니다. 우리 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엄청 뛰어다닌다고 하셨는데 우리 애는 초등학생이라서 오전 시간엔 학교에 가고 없다고요. 그러자 아랫집 여자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말을 흐리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괜히 아침부터 기분이 상한 저는 차에 타서도 기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거봐, 내가 그랬잖아. 새엄마 방에서 귀신 소리가 난다고. 나 학교 가고 없는 사이에 귀신이 집에서 뛰어다니나 봐.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아파트라 집들이 붙어 있어서 옆집이나 다른 층에서 나는 소음이 잘못 전해진 걸 수도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저도 의심이 가긴 했어요. 그래서 지갑을 놓고 왔다고 핑계를 대곤 딸아이를 차에 둔 채 다시 집으로 올라갔죠. 일부러 현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카드키로 들어갔는데 글쎄 집 안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거실로 가봤더니 5살 남짓한 사내아이가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깔깔대고 웃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런 아이를 쫓아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고요. 그러다 아내가 저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더군요. 엄마야! 아랫집 여자가 말했던 층간소음의 주범을 눈앞에 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눈만 꿈뻑였어요. 그러자 아이가 제 아내 품에 숨어들었고 아내는 손을 벌벌 떨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 되었어요. 얘는 누구야? 누군데 우리 집에서 뛰어놀고 있어? 겉보다 얘는 언제 온 거야? 방금 전까지 집엔 당신뿐이었잖아. 나랑 예은이가 나가기 전까지 집엔 당신 혼자였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울지만 말고 설명을 해보라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내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는 그런 아이를 달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결국 그날의 외출은 포기한 채 아이는 제 딸아이와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 보내고 아내와 둘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곤 기가 막힌 사연을 듣게 되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임신을 했어요. 제 과외 선생님이었던 대학생 오빠랑 부모님 몰래 사귀고 있었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고 부모님이 아이를 지우라고 닥달을 하셨고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한동안 오빠 원룸에 들어가 같이 살았는데 오빠네 엄마한테 들켜서 쫓겨나게 됐어요. 오빠는 얼마 뒤 군대에 가게 됐고요. 갈 곳이 없었던 아내는 미혼모 센터를 찾아가게 됐고 같은 처지의 미혼모들이 기거하는 시설에서 지내게 되었다더군요. 주변에선 출산 후 아이를 입양 보내고 새 인생을 살라고 했지만 그때 상담을 해주신 선생님만큼은 유독 아이를 키워보라고 권했다나 봐요. 선생님이 경제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시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었는데 오빠네 부모님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아이를 데려가겠다고요. 마침 그때 상담 선생님이랑도 연락이 끊기고 경제적으로도 몰려있던 상황이라서. 아내는 아이를 남자 쪽 부모한테 내어줬고 그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고졸 자격을 갖게 된 후 사설기관에서 보육교사 과정을 이수했고 이후엔 제가 아는 대로 보조교사 일을 하다가 저와 결혼한 거였죠. 그런데 몇 달 전에 갑자기 애를 데려가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됐다고요. 여자 쪽에선 오빠한테 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데려가라고. 안 그러면 시설에 보내겠다고. 그래서 데려왔어요. 당신한테 진작 얘기 못해서 미안해요. 갑자기 각방을 쓰자고 했던 그 시점이 아이를 데려온 때였어요. 아침에 저랑 딸아이가 집을 나서기 전까지 아이를 방에 둔 채 방문을 걸어두었고 집이 비어있는 시간대엔 아이를 데려나와 일반적인 모자로 살았던 거죠. 초등학생인 제 딸은 방과 후 학원을 다녔으니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집에 오곤 해서 아내의 이중생활은 들키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어요. 게다가 주말엔 제가 딸아이와 함께 자주 외출을 했기 때문에 아내도 아이도 자유롭게 집안을 활보할 수 있었을 거고요. 아내는 울먹이며 죄인처럼 두 손을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가 밉다거나 속았다는 기분이 들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됐지만 처음부터 아내가 저를 속일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한 건 아니니까요. 어차피 재혼 가정인데 양쪽에 자식 하나씩 있는 게 무슨 큰일이겠어요. 더불어 이런 일도 있고 하니 아내가 미안한 마음에라도 제 딸아이한테 조금 더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야근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아이는 우리가 키우자고 말했죠. 우리가 키우자.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 인생을 망치면 안 되잖아. 따지고 보면 예은이한테도 동생이 생겨서 좋고 당신 아이한테도 누나가 생겨서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 울어. 진작 나한테 말했으면 애도 당신도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예은이도 귀신 타령 안 했을 거고. 아내는 한참을 고맙다며 울먹였어요. 아내가 진정을 하는 사이 저는 놀이터로 내려가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은 세 식구가 아니라 네 식구라고 얘기를 해주었죠. 무엇보다 딸아이는 집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 뒤 아이의 친부를 만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매듭을 짓고 아이를 제 호적에 올렸어요.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된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전 아내의 기일을 맞아 온 가족이 낙골당으로 향했는데 아내가 전 아내의 사진을 보고 오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전에 아내가 말했던 상담사가 바로 제 아내였던 거죠. 아이를 입양 보내지 말고 어떻게든 키우라고 설득했던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시 전 아내는 딸아이 육아를 하다가 전임자의 부재로 다시 센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지금의 아내를 만났던 거예요. 자신이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아이 없이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모정을 지금의 아내한테 고스란히 전해주었던 거죠. 금전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자립도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요. 그리고 그 덕에 지금의 우리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세상엔 영화보다 더 거짓말 같은 우연이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온전한 가족이 되어 결혼 2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가족은 전처의 기일이 되면 납골당을 찾아 인사를 하곤 합니다. 죽은 아내가 이어준 지금의 가정을 소중히 가꿔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요. 그리고 처음엔 서먹했던 아들과도 지금은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어요. 주변에서 아들 바보라고 부를 정도로요. 딸아이는 제 엄마와 어찌나 쿵짝이 잘 맞는지
셈이 날 정도죠. 아들을 제 호적에 올리면서 저희 어머니와는 많이 싸웠고 지금도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어머니도 우리 가족을 이해해 주시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화목하게 잘 살아간다면 그날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응원해 주세요. 들어주신 분들도 가정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